안녕하세요. 현생의 은밀한 취미생활의 신현생입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너무 바빠 정신없는 나날이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개인사가 머릿속에서 반복되고 회사에서의 일들이 퇴근을 해도 감정을 지배하는 날이면 저는 10시 반 정도에 한강으로 나가 벤치에 앉아 한강을 마주보고 하루의 모든 감정들을 류이치 사카모토의 음악과 함께 바람에 강에 흘려보내며 11시가 되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11시가 되면 초록 불빛이 드리운 한강 다리가 암전이 됩니다. 어둠이 찾아온 한강을 보면 이제서야 하루를 온전히 마무리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요. 이것이 저의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는 어떠셨나요? 많이 궁금하네요. 이 영상을 듣는 순간이 하루의 온전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잠수복과 나비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럼 읽겠습니다. 내면 독백. 어떤 때에는 기분 좋게 깨어날 경우도 있다. 1월 말, 내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을 때 어떤 남자가 내 쪽으로 몸을 숙이고서 바늘과 실로 마치 구멍난 양말을 깁듯이 나의 오른쪽 눈꺼풀을 꿰매고 있었다. 나는 문득 설명하기 힘든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혹시 이 안과 의사가 내친김에 세상과 나를 이어주는 유일한 끈, 지하 감옥의 유일한 창문, 잠수복에 뚫린 유일한 현창인 왼쪽 눈마저 꿰매버린다면? 다행스럽게도 나는 창 없는 캄캄한 밤의 세계로 떨어지지는 않았다. 의사는 솜이 깔린 양철 상자 속 자기의 도구를 조심스럽게 챙긴 후 재범자에 대한 본보기로 무거운 형을 요구하는 검사 같은 목소리로 6개월 하고 말했을 뿐이다. 성한 눈으로 나는 질문이 있다는 신호를 거듭 보냈으나 그는 허구한 날 남의 눈동자를 들여다보는지는 몰라도 남의 시선에 담긴 메시지는 읽지는 못하는 모양이었다. 그는 무관심하고 건방지며 퉁명스럽고 교만하기 짝이 없는 의사의 전형이었다. 말하자면 환자들에게 아침 8시에 오라고 해놓고선 자기는 9시에 나타나서 환자들에게 45초라는 귀중한 시간을 할애한 후 9시 5분이면 진료실을 나가는 그런 의사였다. 겉모습만으로는 작달하고 고르지 못한 체격에 가분수처럼 머리통만 커다란 공포의 막스를 닮았다. 다른 환자와도 별로 대화가 없는 그 의사는 나 같은 유령과 만나면 설명하는데 드는 침 삼키기도 아까운지 도망치듯 자리를 피하기 일쑤였다. 나는 왜 의사가 6개월 동안 내 눈을 봉해 놓았는지를 겨우 알게 되었다. 눈꺼풀이 움직이는 보호막으로서의 구실을 못하는 상태에서는
각막궤양에 위험이 있기 때문이었다. 시간이 경감에 따라 나는 병원 측에서 장기 입원 환자들에게서 나타나기 마련인 병원 측에 대한 불신감을 한 곳으로 집중시키기 위하여 일부러 그렇게 무뚝뚝한 의사를 고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품게 되었다. 그는 일종의 희생양인 셈이었다. 만일 소문대로 그가 병원을 떠난다면 나는 누구를 도마 위에 올려놓을 것인가? 그가 늘 입에 달고 다니는 두 겹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혼잣말로 그렇소. 머저리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군요. 라고 대답하는 쾌감을 더 이상 맛보지 못할 것이다. 정상적으로 호흡하는 것만큼이나 가슴 뭉클하게 감동하고 사랑하고 찬미하고 싶은 마음이 솟구친다. 친구로부터 받은 편지, 엽사에 그려진 발티스의 그림, 생시몽이 쓴 한 편의 글이 흘러가는 시간에 의미를 부여야 한다. 하지만 미적지근한 체념 속에 안주하지 않으려면 너무 적지도 너무 많지도 않은 적당한 양의 분노와 증오심도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 압력솥의 폭발을 막기 위해 안전밸브가 달려있는 것과 똑같은 이치이다. 그러고 보니 내가 언젠가 내 경험을 토대로 써보려고 하는 희곡의 제목으로 압력솥이 나쁘지 않을성 싶다. 한때는 눈이라고 하려다가 잠수복이라는 제목으로 바꿔보기도 했다. 독자들도 벌써 내용과 무대 배경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한창 일할 나이의 가장인 L씨가 심장순환기 계통의 갑작스런 질환으로 로크드인 신드롬 환자가 되어 병상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는 이야기이다. L씨가 겪는 일상생활과 병으로 인해 L씨의 인간관계, 즉 부인과 아이들, 친구, 그리고 그가 창립 멤버로 몸담고 있던 광고회사 동업자들과의 관계가 변해가는 과정이 주로 이루어진다. 야심 많으면서 냉소적이지만 실패라고는 모르고 살아왔던 L씨는 병마와 싸우는 과정에서 절망감을 배우고 자기가 여태까지 확신하고 있던 가치들이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목격하며 자기가 친지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실제로는 자기에게 타인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 같은 상황의 전개 추이는 L씨의 내면 독백을 관중들에게 들려주는 극중 나레이션을 통해 잘 관찰할 수 있다. 이제 작품을 쓰기만 하면 된다. 나는 이미 머릿속에서 마지막 장면을 완성시켜 두었다. 무대에는 전체적으로 어둠이 깔렸고 한가운데 침대가 놓인 부분에만 후광이 비친다. 한밤중이라 모두들 잠이 들었다. 막이 올랐을 때부터 줄곧 꼼짝 못하고 누워만 있던 L씨가 갑자기 이불을 걷어젖히고 침대 아래로 뛰어내려 아주 비현실적인 조명이 비추는 무대를 한 바퀴 돈다.
곧이어 모든 것이 어둠 속에 잠기고 마지막으로 엘시의 내면 독백이 들린다. 제기랄 꿈이었군. 산책. 숨막히는 더위. 하지만 나는 밖으로 나가고 싶다. 벌써 몇 주일째, 아니 몇 개월째, 나는 병원 울타리를 벗어나 바닷가를 끼고 있는 광장으로 의례적인 산책을 나가보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산책을 나갔을 때에는 아직도 겨울이었다. 그날은 얼어붙은 듯한 소용돌이 바람에 모래먼지가 구름처럼 피어올랐고 바람에 대항이나 하듯 몇몇 산책자들이 두터운 털코트 속에 몸을 웅크린 채 비스듬하게 걸어 다녔다. 오늘은 여름옷을 차려입은 베르크 바닷가를 보고 싶다. 이제껏 인적이라곤 없었던 모래밭이 나른한 7월 피서객들로 북적대는 광경을 보고 싶다. 소렐 병동에서 나와 큰 길로 들어서려면 주차장을 3개나 지나야 하는데 주차장 바닥이 울퉁불퉁하고 반듯하지 못해 흔들리는 바퀴 의자에 앉아 있는 엉덩이는 시련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나는 산책 한번 나가려면 전투라도 하는 기분으로 맨홀 뚜껑과 닭장, 보도에 세워놓은 자동차 등을 피해가야 했던 어려움을 한동안 잊고 있었다. 자, 이제 바닷가에 도착했다. 파라솔과 윈드서핑, 해수욕 인파들로 그림 엽서에서 봄직한 풍경은 완성된다. 휴가철의 바다는 부드럽고 유쾌하다. 병원의 테라스에서 바라보던 비정한 무한의 공간과는 전혀 다른 세계로 느껴진다. 하지만 엄연히 같은 굴곡의 같은 파도, 똑같이 안개에 젖은 수평선이다. 우리는 아이스크림 막대기와 햇빛에 벌겋게 익어버린 허벅지들 사이로 굴러간다. 나는 내가 햇빛 때문에 빨갛게 달아오른 살갗 위에 놓인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핥아 먹는다고 상상해 본다. 나한테 관심을 쏟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베르크에서 바퀴 의자를 만나는 일은 몬테카를로에서 페라리 자동차를 보는 것만큼이나 흔히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어디를 가든 다리가 부러졌거나 침을 질질 흘리는 나 같은 불쌍한 사람들 투성이다. 오늘 오후에는 클리드와 브리스가 나와 동행했다. 내가 클리드를 안 지는 보름밖에 안 되었지만 브리스와는 25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내 오랜 친구가 매일 이 책의 원고를 받아 적는 아가씨에게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있자니 묘한 기분이 든다. 참을성 없이 성질이 급한 성격이며 책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성미, 터무니없는 호의호식 취미, 지붕이 젖혀지는 내 빨간 자동차 등등 하나부터 열까지 내 모든 면이 샅샅이 파헤쳐진다. 마치 땅 속에 파묻혀버린
세상에 대한 전설을 캐내는 사람 같다고나 할까? 저는 그러신 줄 몰랐어요. 라고 클로드가 내게 말했다. 그러고 보니 내게 있어서 세상은 나를 사고 전에 알았던 사람과 사고 후에 알게 된 사람이라는 두 그룹으로 이등분된다. 나중에 나를 알게 된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람이었으리라고 생각할까? 내 병실에는 이 사람들에게 보여줄 사진 한 장조차 없다. 우리는 해변의 카페와 일렬로 들어선 파스텔 톤의 탈의실을 이어주는 널찍한 계단에 멈추어 선다. 이 계단은 포르트 도테우 지하철역의 거대한 입구를 상기시킨다. 어렸을 때 수영장에 왔다가 염소 때문에 부옇게 보이는 눈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면 그 역에서 지하철을 타곤 했었다. 몰리토르 수영장은 몇 년 전에 해체되었다. 바닷가의 계단은 내겐 막다른 골목일 뿐이었다. 돌아갈까? 브리스가 묻는다. 나는 고개를 사방으로 흔들어 완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한다. 이 산책의 진정한 목적지에 도착도 하기 전에 되돌아간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우리는 빠른 걸음으로 옛날식 회전목마 주위를 지나친다. 오르간 소리 때문에 귀가 윙윙거린다. 도중에 팡지오를 만난다. 병원의 걸물인데 늘 이 별명으로 부른다. 판사의 성고문만큼이나 뻣뻣한 팡지오는 앉을 수가 없다. 서 있거나 혹은 누워 있어야만 하는 그는 자기가 손수 작동시키는 수레에 엎드려 다닌다. 그는 자기 수레를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몬다. 마침 운동선수 같은 모습의 키 큰 흑인이 조심해 팡지오 하며 길을 막아서는데 나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마침내 우리는 오늘의 산책 종착지인 광장 끝에 도착했다. 내가 여기까지 오자고 고집한 것은 천하의 절경을 발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해수욕장 끄트머리에 초라하게 자리 잡은 가 건물로부터 풍겨나오는 냄새를 음미하기 위해서였다. 일행이 걸음을 멈추어 서자 바람결을 타고 전해지는 천박하고 끈질긴 냄새. 대다수의 사람들이 맡기 싫어할 뿐 아니라 현기증까지도 유발하는 냄새를 맡으며 내 콧구멍은 기쁨으로 벌름거린다. 아유, 기름 냄새. 내 뒤에서 누군가가 투덜댄다. 나는 이 감자튀김 냄새를 아무리 맡아도 역겹지가 않다.